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화학 파트인데 단원이 소단원으로 크게 두 개 있고, 요 파트에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문제를 좀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소하고 주기율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원소 배우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 원자, 분자, 얘네들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 못해서 문제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트로 과정이니까 좀 참고하도록 할게. 우리가 이 원소와 또 하나는 원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자. 세 가지를 볼 건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것만 써놓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다가 EH2O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게. EH2O다라고 쓴 거는 내가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결합된 이거 무슨 분자야? 물 분자지, 그지? 얘는 물 분자가 몇 개 있다라는 뜻이야? 두 개. 앞에 2라는 숫자가 바로 얘네들의 뭘 나타내는 거야?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뭐 굳이 쓰자면 H2O가 몇 개 있구나. 두 개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H2O가 두 개 있어서 물 분자가 두 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다? 기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자를 설명을 할 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얘기를 해. 분자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맞는데 여기에 추가로 뭘 가지고 있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분자라고 해서 예시를 들면 이거야. 물 분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나오지?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물의 성질은 없는 겁니다. 그럼 EH2O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 볼 거냐? EH2O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개수를 재볼게. 원소라고 하는 거.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뭐랑 뭐야? 수소하고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어. 몇 종류가 돼 있니? 두 종류.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종류가 셀 수는 있겠지만 낮게 낮게 수소, 산소 개수는 셀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에 쓰지 마.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구상에 전체 우리가 남자, 여자 성별이 있잖아. 인간 기준으로 할게. 뭐 남자, 여자. 그럼 성별이 둘은 있는데 남녀 성별 아니? 두 가지 알지, 그치? 그래서 종류가 두 종류라고 할게, 그냥. 다른 성은 생각 안 하고 두 개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얘네들의 전체 명수를 낱낱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셀 수 없다. 그래서 종류는 알 수 있는데, 개수 자체는 알 수가 없어. 개수를 세려면 입자를 알아야 돼. 자, 물 분자 EH2O라고 그랬어? 얘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EH2잖아. 그러면 수소가 두 개 있는 게 두 세트 있으니까 모두 몇 개가 있는 거니? 네 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몇 개 있는 거야? EH니까 모두 몇 개 있어? H가 EH, 2O니까 2O니까 O가 하나가 있는 게 두 개 있는 거잖아. 1세트. 그럼 두 개 있는 거지 뭐. 그럼 원자가 총 몇 개야? 원자 6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원자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는 무슨 분자가 있는 거야? 물 분자가 있겠지? 물 분자가 모두 몇 개 있니?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있다? 셀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분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로 쪼개는 걸 뭐라고 부르냐? 분해라고 불러. 분해. 분해와 분리는 달라, 여러분들. 왜 다르냐면, 분해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자, 물을 분해를 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원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소금물을 나누잖아? 그러면 물하고 염화나트륨.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이게 염화나트륨이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분해라고 안 해, 얘들아. 뭐라고 하느냐? 분리라고 그래. 분리랑 분해는 달라. 분해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을 뜻하고 화학 변화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 같은 경우는 무슨 변화? 물리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원소가 기본적인 게 뭔지 알았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지를 좀 보자. 원소.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라고 한다? 기본 성분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가 모두 몇 가지? 110여 종류. 밑줄로 다시 그릴게. 기본 성분으로 약 110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나눠볼게. 기본적인 거니까 좀 보자.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순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혼합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배우는 원소가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호돈소 물질이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돼 있는 애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원소가 결합을 한 걸 뭐라고 부르느냐? 화합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혼합물에는 골고루 섞여 있어서 조성이 어디나 같은 균일 혼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래서 어디서나 조성이 다른 애들이 있어. 얘네들 예시를 좀 살짝 들자면 원소에는 뭐 수소, 헬륨, 네온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뭐 이런 애들. 간단하게 뭐 O2나 질소, N2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된 거를 다 원소다라고 표현을 해. 그런데 화합물 같은 경우는 NH3, H2O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어떻게 된 거야? 결합한 거야. 아니면 NaCl, MgO 그 다음에 SiO2.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가지 이상 물질이 결합된 것들을 모두 다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자, 순물질이 아니야.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인 거야. 그래서 고체인에도 있고 고체인애들 대부분의 합금, 요런 애들 있고 액체인 애들 소금물, 뭐 이런 애들 있고 기체도 있어. 뭐냐면 공기 이런 애들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의 합금에 고체인에는 암석,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우유, 주스 뭐 이런 애들 가라앉거나 떠 있거나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요거 뭐 섞은 거 무거운 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설명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합과학에서 좀 중요시 배우는 거는 원소들이랑 또 하나는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야. 그래서 이제 원소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결합되어 있고 요거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질이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소는 호돈소 물질로 한 가지 종류로 돼 있다. 그래서 지구 대기 봐봐. 질소하고 산소 있는데 질소 N2 몇 프로? 78% 이렇게 있고 이거 상식이야. 산소 O2 21%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아르곤이 0.93%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훨씬 더 적습니다. 0.03%,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제일 많은 거, 1, 2, 3이 하라고 그랬죠? 철하고 산소하고 규소. 계속 나오네요. 그죠?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철이 어디 많다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배웠는데. 핵에 많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규소는 어디에 많아요? 지각하고 멘틀에 많다. 왜 그랬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계속 끌고 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생명체에 많은 거 1, 2, 3이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 구분을 한 것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원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금속 원소, 또 하나는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먼저 금속 원소 보도록 할게. 비금속 원소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파란색으로 많이 씁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금속 원소는 쉽게 얘기하면 주기율표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대부분 주기율표 왼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가 쉬워?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 얘가 금속 원소의 특징이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지. 그리고 힘을 가하면 모양만 변해. 그러면 지금 요런 내용이 있는데 많이 빠졌어. 왜 그러는지 볼게. 이게 원래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이고 통합과학엔 잘 안 나오는데 이 금속 원소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들이야. 뭐 때문에? 자유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특유의 광택이 있는 거야. 왜? 가시광선을 반사시키거든.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열도 전기도 잘 통해.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그래. 그리고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데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이라서 힘을 가하면 내가 플라스끼리 부딪혀가지고 멀어지려고 하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거를 끌어당겨 주는 거야. 그래서 모양만 변하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성이랑 연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자로 된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한자로 배우거든. 근데 이 전성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펴짐성. 망치로 두드리잖아? 넓게 펴져. 그 다음에 연성. 쭉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 실처럼 가늘어지거든?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뭐냐면 전성으로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알루미늄 호일.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성이야. 펴짐성, 넓게 펴지는 거지. 뽑힘성이라고 해서 쭉쭉 잡아당기면 되는 건데 철사나 아니면 구리선. 이렇게 돼서 실처럼 만들 수 있어. 그지? 쭉쭉 잡아당기면. 이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 다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상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온에서 상태가 대부분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예외 있네. 수은 있지, 그지? HG지? 수음만 상온에서 액체야, 상온에서. 그래서 실온, 상온이라고 그래서 25도 정도 되는 온도를 얘기를 해. 그래서 20에서 25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대부분 물질들이 금속은 고체인데 수음만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속들 예시를 들어보자. 철 같은 경우는 공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단단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철은 가공성이 뛰어나.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만들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담는 용기, 그래서 이렇게 쿠킹 호일이라든지 요리하는, 그지? 호일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전도율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지, 가볍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회로기판에 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좋다라는 뜻이야? 전기, 전도성. 이거 다 안 들어가겠다. 오른쪽에다 쓸게. 얘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전류가 잘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보도록 합시다. 비금속 원소. 자, 비금속 원소는요, 금속하고는 달라요. 전자를 아까는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죠? 얘는 거꾸로예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얘네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열을 전달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아까 금속이랑 다 반대야.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광택도 없어요. 어, 뭐가 없다라는 뜻? 자유전자가 없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거든? 흑연만 예외가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흑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보기는 할게. 여기 위에 있을 거야. 흑연.
자, 흑연 같은 경우가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 돼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자유전자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가 이런 식으로 14족 원소 뒤에서 배울 거야. 공유 결합을 모두 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신소재 할 때 할 거야. 전기 전도성이 없어. 왜 없냐면 모든 애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하지만 흑연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탄소 주변에 공유 결합을 한 원자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서 전자 하나가 남아. 여기 점 찍었지, 선생님?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돼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앤데 흑연 말고도 더 있어. 뭐가 있냐? 흑연을 한 판을 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그래핀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마른 것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그래. 얘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렌. C가 60개 있는 구조인데 축구공 옛날에 만든 축구공처럼 오각형이랑 뭐 육각형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애야. 자, 그래서 흑연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나와.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 탄소 주변에 공유 결합을 6개를 이렇게 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육각형 형태로. 그래서 얘가 이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육각형으로.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육각형으로 붙어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 부분 보이지? 여기 가운데 탄소가 있는데 자, 거기서 공유 결합을 양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남게 돼. 바깥쪽에 전자가 네 개가 있거든. 그래서 요 남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하고 있을게. 자, 그럼 넘겨서 비금속 원소 맞아 보도록 합시다. 자, 대부분 무슨 상태라고요? 상온에서는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체랑 고체로 되는데 우리가 기체 표시할 때는 gas라는 약자 써서 G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일 때는 solid라고 해서 S. 아까 내가 원소 쓸 때 다 썼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 기억하시고 브로민만 무슨 상태다? 액체다. 특이하거나 예외인 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민이라고 해서 Br2인데 얘만 상온에서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금속 원소 어디다 사용하는지 보죠. 수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연필심. 이게 흑연이에요, 여기. 흑연. 흑연이고. 그 다음에 과자봉지 충전재에 질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질소 기체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자봉지 충전재에 질소 넣는 이유는 질소 기체가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잘 안 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게 되면 산패,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반응을 안 해서 과자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주기율표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기율표를 어떻게 나열했다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어디에 위치하도록 했다? 같은 세로줄에. 아, 세로줄이 우리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거 족이라고 그래, 족.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족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주기하고 족을 볼 건데,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나타내. 그래서 이 가로줄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냐면, 전자의 껍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기야. 전자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지 껍질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지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줄에 해당하는 거는 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같다? 얘는 화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데 이게 왜 화학적 성질이 같으냐면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가 동일해서 그래. 아직 안 배웠어. 원자과 전자. 뒤쪽으로 해서 다시 더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요 전자 껍질은 전자의 주기를 나타내고 요거는 뭐다? 가로줄에
있고, 세로줄 같은 경우는 족으로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특징으로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주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1에서부터 7주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족 같은 경우는 1쪽에서 18쪽까지 있어. 오른쪽에 이제 주기율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대부분 금속이 어디에 속한다? 주로 왼쪽하고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속한다?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좀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인 주기율표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주기율표가 나오게 된 순서가 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 위쪽에 주기율을 발견하는 예시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교육 과정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혹시 문제지 더 다루게 되면 못 풀까 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걸 먼저 보게 되면, 맨델레예프 먼저 나오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보면, 맨델레예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즐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 전에도 있었어. 그래서 요거 말고도 더 뭐 중간중간에 더 많지만, 간단하게 조개 개념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족을 알려준 예시가 바로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되베라이너라는 과학자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뭐에 따라 원소 잘못 썼어.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세 개의 원소를 원자량에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자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뒤쪽에서도 나오기는 해. 근데 뭐 주기율표 여기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새쌍 원소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칼슘하고 여기 있는 바륨하고 설명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칼슘하고 바륨하고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두 개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의 질량들을 간단하게 나타내서 세 개씩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주기율은 전체 원소들을 다 밝히지는 못했으니까 부분 부분 그런 걸로 가지고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이건 예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건 맨델레예프인데 63종의 원소를 무슨 순서대로 배열했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맨 처음에 데베라이너도 원자량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맨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 성질을 나타나는 거를 밝혀냈는데 중간중간 안 맞는 게 있었어. 왜 안 맞는지 알아봤더니 나중에 이제 누가 모줄리라는 사람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뭐에 따라 다르겠다?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서 현대 주기율표에 이제 시초가 된 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는 거 앞쪽에서 우리가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거 설명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원자는 원자 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이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이 양성자 때문인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어때? 같게 되겠지. 그래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고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라고 부른다. 이것만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현대 주기율표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설명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 전체 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해줄 겁니다.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앞쪽에서 미리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에 나와서 원자 번호 우리 몇 번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기 칼슘 있죠? 여기까지.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위치하는 족도 반드시 기억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 단주기율표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20번까지 외우게 되면, 이렇게 대충 써볼까요?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공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내가 헬륨 9 위에 얹었는데 첫 번째 줄에 2개고요. 두 번째 줄에 8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쭉 쓰면 되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단주기율표가 먼저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가 금속인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 배째고 뭐라고? 알까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속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금속인데, 비금속 나눌 때가 어디서 나누게 되냐면, 여기 탄소부터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하고 지금 오른쪽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금속이고, 여기가 비금속이거든요. 특이하게 수소가 비금속이에요. 그죠? 근데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족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족은 알칼리 토 금속인데,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17, 18쪽을 해야 되는데, 17쪽이 할로젠 원소고요. 그 다음에 18쪽이 비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1쪽, 17쪽, 18쪽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수소는 여러분 금속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금속이다. 파란색으로 써놨죠? 그래서 일족에 알칼리 금속에 수소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이 수소 때문에 고생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인데 칼슘까지만 외워도 돼요. 나는 프랑슘까지 모두 알지만 여러분은 거의 그렇게까지는 좀 필요가 없고요. 일족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쉬워요?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쓸 거냐면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가면 나타나는 특징. 요거를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 금속의 성질이 점점 커져요. 금속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럼 금속성이 어떤 성질이느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거든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금속성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좀 옮길게.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 금속성인데 이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성이 커지면서 반응하는 성질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반응성 또한 아주 커져요. 전자를 잃고 내가 다른 애들이랑 양이온이 돼서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아주 커지죠. 이게 바로 왼쪽 아래로 주기율표가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내가 이 족들을 가지고 오른쪽 위로 모두 다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금속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무슨 성질이 커진다? 비금속성이 커져요. 비금속성의 성질은 뭐야? 비금속성은 전자를 얻고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돼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전자를 얻고
얘는 전자를 잃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전자를 잃고 얻었을 때 이온이 되잖아. 무슨 이온이 되는지 보자면 1쪽 애들은 전자 하나를 잃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17쪽 애들은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지금 F CL Br I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 이렇게 음이온이 안 됐으면 F2CL2Br2I2의 이원자 분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리튬하고 지금 플루오린하고 지금 반응성을 보게 되면 리튬은 반응성이 제일 작지만 플루오린은 반응성이 어때요? 커지죠. 금속하고 비금속이 어때요? 성질이 반대죠. 자, 그리고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비활성 기체가 나오는데 이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은 맞아요. 그런데 비금속에 성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금속이라는 애는 맞는데 비금속 성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성이 없어요. 그럼 반응성이 없으면 전자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지 않은 거야. 음이온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금속의 성질은 없다. 비금속의 성질은 없다. 요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 금속은 대부분 전자를 잃는다 그랬잖아. 마그네슘하고 칼슘, 베릴륨 잃어서 전자 두 개 잃어, 이족은. 그래서 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적으로 1, 2, 3, 4, 5, 6, 7, 그래서 13, 14, 15 나오는데,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수소는 1족이라고 그랬잖아. 베릴륨은 2족이고, 궁소 같은 경우는 갑자기 13이야. 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없어 보여. 여기 있는 3에서부터 12까지가 없지. 왜 그러냐면, 지금 4주기, 네 번째 껍질에서부터 3족이 있단 말이야. 그 전까지 우리 3주기까지는 있어, 없어? 3주기.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쓰는 주기율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붕소하고, 삐딱해. 여기 있던 붕소하고, 지워져도 다시 써야겠네. 산소. 여기 있는 붕소하고, 규소 있죠? 얘네들의 특징이 좀 있어. 여기 있는 붕소하고 규소는 비금속 아니야. 준금속이야. 준금속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 반도체 만들 때 써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놓게.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 특징적인 거 얘는 이족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잃는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13, 14, 15, 16쪽에 15하고 16쪽을 보면 얘네들은 비금속이라 전자를 얻기가 쉽거든. 산소는 두 개를 얻고 질소는 세 개를 얻어. 그래서 지금 봐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 보이지?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이온 이름을 어떻게 붙여? 무슨 무슨? 이온이다. 라고 붙이면 돼, 이름을. 무슨 소리예요?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칼륨 이온, 루비듐 이온.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고. 그런데 이 비금속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 모모모모화 이온이라고 붙이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라는 글자로 끝났을 경우에는 소를 빼고 모모화 이온이라고 붙일 거야. 잘 봐. 플루오린 화 이온. 염소 이온 아니야. 염화 이온. 브로민 화 이온. 아이오딘 화 이온. 산소 이온 아니야. 산화 이온. 황화 이온. 됐어? 그래서 질소랑 뭐 인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랑 결합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는 이름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준금속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이 준금속 까먹으면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이거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라서. 그래서 요렇게 현대 주기율표 전체 사항을 대충 훑어봤고요. 요거 가지고 넘겨서 각각에 해당하는 족들의 특징들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몇 쪽에 해당한다고요? 몇 쪽에 해당한다고? 1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주기율표 1쪽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거야. 누굴 빼라고? 수소 제외하라고. 이거 금속 아니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내가 아까 반응성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쓰냐면 이게 예시가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들어갈게요. 책에 있을 것 같은데 교재에는 빠져 있거든요. 요 정도 예시는 알아둡시다. 여러분 리튬 배터리. 그래서 이거 휴대전화 전지로 많이 쓰여요. 휴대전화, 전지.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여? 도로나 터널의 조명. 노란 등 있지? 하얀색 LED 등 말고 노랗게 된 거. 그게 나트륨 조명이야.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 볼게요. 고체 상태예요, 실온에서. 요거는 했었던 것 같고,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은백색 광택을 띄어요. 왜?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어때요? 작아요. 가볍다라는 거거든요. 물 위에 뜹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벼워요. 그리고 커터칼로 잘려요. 힘 조금만 줘도. 굉장히 무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산소하고 물하고 폭발적으로 반응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하고 물을 차단을 해야 되거든. 반응성이 아주 커가지고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을 잘하니까 쉽게 알칼리 금속이 다른 애들이랑 이온 결합을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를 차단할 수 있어? 산소나 물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랑 물하고 반응하는 거랑 일반적인 식을 쓰도록 할게.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M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 고체 상태로. 그래서 뭐 이걸 리튬, 나트륨, 칼륨 대신에 M이다 이렇게 쓰고 전체적인 반응식을 쓸 수 있는데 M이라고 표현을 안 하면 예시를 들어서 산소하고 반응하는 나트륨 생각해 볼게. 나트륨이 고체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NA가 화학식이 되겠고, 염소 같은 경우는 기체라서 이원자 분자로 Cl2로 존재하지. 그러면 뭐 만드니? NaCl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을 만들게 되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수가 안 맞으니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 뒤에 무슨 숫자를 붙이면 되는지 봐봐. CL이 두 개 있지? 그러면 내가 원자 개수를 맞추려고 앞에다가 NaCl 앞에다 2를 써줘. 나트륨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럼 전체 화학 반응식에 내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원소 종류하고 개수까지 다 맞춰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하는 예시들 들어볼게. 자, 물하고 반응하는 거는 나트륨이 고체잖아. 물 분자랑 반응을 하면 H2O 액체야. 두 가지가 만들어져. NaOH랑 또 하나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그래서 얘는 수용액 상태, AQ 상태로 해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화가 돼서 물속에 존재하고 H2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계수 안 맞거든요? 이거 개수 맞추기 조금 번거로운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H2O를 H랑 OH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 조금 쉬운 거야.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수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온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체 상태로 기체는 내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썼잖아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화학 표현이에요. 기체 상태를. 앙금은 아래로 표시를 하고 기체는 위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수소 기체가 두 개 필요하고 OH도 여기 두 개가 필요하잖아. EH2O니까. 그럼 앞에다가 E 써주시고 나트륨도 두 개니까 앞에다가 E 써주시면 전체 반응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금속하고 염소랑 반응을 해서 염화나트륨 만드는데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자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산소 반응인데 내가 이거 잘못 썼네요. 쏘리. 염소랑도 반응 잘한다고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써버렸네. 요게 물하고 산소랑 반응을 잘하는데 18, 17쪽에 설명한 김에 할게요. 자, 1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17쪽에 있는 원소랑도 반응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소랑도 반응을 잘해서 NA랑 O2랑도 반응 잘해요. 내가 염소를 잘못 썼어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체인 나트륨하고 산소인 기체랑 이렇게 반응을 하면 Na2O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고체 상태인데 여러분 개수 좀 맞춰볼게요. 나트륨 두 개 있죠? 산소 몇 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죠? 그럼 먼저 산소 개수부터 맞출게요. 2, 5. 그러면 산소 두 개 맞죠? 그죠? 그럼 나트륨 몇 개 있어요? 네 개. 앞에다가 4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쪽인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17쪽도 반응 잘하고요. 16쪽하고도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기억하고 있을게. 그래서 산소랑 반응을 하면요.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트륨은 분명히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산화나트륨이죠? 얘는 이온 결합 물질로 광택이 없어요. 산소가 들어가자마자 반응을 하면 이렇게 광택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칼리 금속을 산소라에 이렇게 공중에 꺼내 놓게 돼서 자르게 되면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해서 빠르게 산소랑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된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광택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반응하는 거. 실온에서도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칼륨 쪽으로 가면 이렇게 막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불꽃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용액이 바로 뭐다? 염기의 성질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시약 대략적으로 외웠잖아요. 그죠? 이 지시약은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PP라고 쓸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염기성은 무슨 색을 띱니까? 붉은색을 띠는데, 우리가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 말고도 지시약 몇 가지 외웠죠? 세 가지 외웠죠? 그래서 지시약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도 쓸까요? 무무, 빨, 노초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무무, 빨, 이거 누구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죠? 나는 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빨로노, 이거 뭐예요? 메틸오렌지죠.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 노초파. 이거 누구예요? BTB입니다.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색깔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온 형성에 대한 내용이 옆에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앞쪽에서 했어요.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몇 개를 잃기가 쉬워요? 한 개를 읽기 쉽죠. 그래서 나트륨은 자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E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나가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전하량 합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0인 거예요. 전하량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는 전자 몇 개를 얻어요?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 0이거든요.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왼쪽하고 오른쪽에 뭘 맞춰줘야 된다? 전하량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원자 종류하고 개수만 맞췄는데 전하량도 통일시켜야 된다. 왼쪽하고 오른쪽에 뭘 맞춰줘야 된다고? 전하량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여기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거 전후에 전하량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할로젠 원소 보도록 할게요. 자,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몇 쪽에 해당하느냐? 17쪽입니다. 17쪽 원소인데 이게 누구누구 있어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성이 누가 크냐? 플로린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다?
약해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기체로 돼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상태 좀 살짝 보고 갈게요. 상온에서 얘는 기체, 얘는 액체,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고 얘네들 색깔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색깔이 조금 바뀌긴 했을 텐데, 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F2를 다망색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얘는 색깔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다음 교육과정 바뀌면서 CL2가 여러분 노란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황록색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두 개 다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R2가 젓갈색. 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I2. 딱 봐도 보라색 보이죠?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색깔들을 기체 상태인지 액체 상태인지 고체 상태인지 구분하셔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다? 이원자 분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두 개 원자가 결합한 분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색깔 적어줬죠? 그리고 반응성이 어떻다? 아주 크다. 반응성이 아주 커서 누구랑 반응을 잘하냐면 금속하고 수소, 정확하게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그냥 다 적자면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 등 다른 원소랑 반응을 잘하는데 알칼리 금속이 1족이고 수소도 1족이죠.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이 17족과 반응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좀 외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할로젠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어디다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예시를 좀 들게 된다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충치 예방 치약에 불소 있죠? 그게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충치 예방 치약에 많이 쓰이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물 소독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브로민보다는 아이오딘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오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처 소독할 때 소독약으로 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하고 반응하는 거랑 수소 반응하는 거 반응식 써볼게요. 아까 미리 썼죠? 나트륨이 얘랑 반응을 잘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서 쓰기는 했는데, 여기 있는 할로젠 원소가 대표적으로 염소 기체, 아까 써준 거, 그죠? 얘 기체고, 얘 고체고, 그래서 얘네들 반응하면 소금을 만든다. 이게 소금 만든다라는 뜻이 할로젠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체로 이렇게 만들면 전체 개수 맞출 때 2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염소하고 나트륨 반응하면 염화 나트륨 만들어지는 반응식 썼고요. 수소하고도 반응 잘해요. 그래서 누구랑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여기 있던 수소 기체랑 염소 기체랑 반응하면 HCl이라고 하는 염화 수소 기체 만들어지죠. 기체. 그럼 얘네들 계수 맞추면 앞에다 2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염산이랑 염화수소를 구분을 못하네요. 그죠? 나 당연히 알 줄 알았더니. HCl 기체가 되면 염화수소예요. 그럼 이렇게 염화수소라고 적었으니 얘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화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 원소가 결합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HCl, AQ, 수용액으로 쓰면 염산이야. 이거는 혼합물이야. 무슨 차이냐면 여기 있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거야. H2O에다가 HCl 기체를 녹인 겁니다. 요거 액체죠? 요거 기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 놓은 혼합물이니까 염화수소와 염산을 좀 구분할게요. 대충 외우지 마시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하고 반응해서 수소화합물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아까 있었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라 여기 뒤에 OH- 이게 붙었단 말이야. 수산화 이온이. 그지? 그런데 얘는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이온이 있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에 녹아서 뭘 띈다? 산성을 띱니다. 왜?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자의 전자 배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원자 전자 배치.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게 되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다. 누구 모형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 원자 모형은 전자 껍질 모형이에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전자 껍질 모형. 전자 껍질에 뭐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 껍질하고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하지만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따르면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껍질은 N은 1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은 N은 2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1, 2, 3, 4로 돼서 무한대까지 가능은 해요. 이론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은 1일 때를 K 껍질, N은 2였을 때를 L, N은 3이었을 때를 M 껍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K 껍질에는 최대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L 껍질에는 전자 최대 몇 개? 8개. 그 다음에 M 껍질에는 최대 18개까지 들어가는데 이때 그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 수가 어떻게 된다? 매번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전자를 배치하는 규칙을 좀 확인해 보자면 전자는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두 번째,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보듯이 K 껍질에는 최대 몇 개? 두 개. L 껍질에는 8개. M 껍질에는 18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개, 두 번째 전자 껍질 최대 8개가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8개밖에 안 할 거야. 예시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7번의 질소 한번 해볼게. 7번의 질소는 K 껍질에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가는 거야? 두 개 뺐으니까 5개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19번의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8개. 이렇게 되면 벌써 10개지. 그 다음에 M 껍질에 몇 개 있어? 18개인데 우리가 몇 개까지밖에 안 채울 거냐? 8개까지밖에 안 채우고 K, L, M, N 그 다음에 N 껍질에 몇 개를 채우느냐? 한 개를 채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8개만 채운다라고 그래서 옥텟 규칙이다. 8전자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개만 전자 채우고 뒤로 넘어가요. 더 자세한 상황은 화학원에서 배우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원자 번호가 넘어가더라도 M껍질에도 18개 채울 수 있지만 8개만 채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서 지금 8번에 있는 거 누구예요? 산소죠? 산소 배치로 해봤어요.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L 껍질이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이렇게 배치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십자로 배열을 하고 양옆에 2개 더 놨네요. 그럼 전자가 몇 개 부족합니까, 여러분? 2개가 부족한데 아까 옥텟 규칙에 의하면 8개를 채워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여기를 2개를 만약에 이렇게 채우잖아요. 2개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O2-라고 해서 산화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아주 아주 안정해진다. 그래서 그냥 산소 원자보다는 요거는 산소 원자예요. 산소 원자보다는 산화이온이 훨씬 더 안정한 상태입니다.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자, 원자과 전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자과 전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어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자과 전자다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 속에 뜻이 있어요.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예요. 바다의 가장자리, 바닷가. 원자의 가장자리, 원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의 가장자리, 강가.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는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로서 뭘 결정을 하냐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산소 보도록 할게요. 산소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두 개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 지금 여섯 개가 있잖아요. 이 여섯 개가 바로 뭐예요? 원자가 전자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전자가 안쪽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배열이 되게 될 텐데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게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고 하고 이걸 에너지 준위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에너지 준위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물체를 놨을 때 물체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 핵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밖에까지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지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으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높아져.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하고 가까우면은 굉장히 에너지 준위가 낮고 원자핵부터 멀면 에너지 준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해서 KLM 이런 식으로 껍질이 있으면 K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고 L 껍질이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M 껍질은 그 위로 높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계단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계단의 폭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점점 갈수록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는 있어. 왜 이런 방법이 생기냐면 내가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지만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이렇게 전자가 나가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디가 높다고? 에너지 준위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높다고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원자 번호를 다 설명을 해놓고 얘네들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 리튬 원자 번호 3번, 그 다음에 질소는 7번, 플루오린 9번, 염소 17번이지. 그래서 3번의 리튬 원자 번호 이렇게 쓰면 돼요. 7번의 질소, 9번의 플로우린, 그 다음에 17번의 염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네들 양성자수랑 전자수 모두 다 어때? 다 같잖아. 원자번호랑 양성자수, 전자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전자 배치를 해볼 거야. 플러스 3번의 리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두 번째 궤도에 한 개, 전자 배치가 돼 있지. 질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 두 개, 두 번째 궤도에 다섯 개, 그럼 모두 일곱 개 전자 배치가 된 거죠. 자, 9번의 플로우릴은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일곱 개 전자 배치가 되었고, 염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세 번째 일곱 개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리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깥쪽에 여덟 개를 채우고 싶은데 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뭐가 되기가 쉬워? Li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여기를 만약에 세 개를 들여보내면 뭐가 되는 거야? N3-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기가 쉽고 만약에 여기 있는 다섯 개를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5라고 하는 5 플러스라고 쓸까? 상관은 없지만 5 플러스라고 하는 전해량을 띠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질소는 3-부터 5 플러스까지 모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화수라고 표현을 해. 그냥 알아만 둬. 자, 그 다음에 플루오린 뭐이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몇 개를 얻기가 쉬우냐? 8개가 되면 안정하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를 얻으면 되게 안정할 것 같지 않아? F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7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얻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봐봐.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몇 쪽이니? 1쪽이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5개잖아. 몇 쪽이니? 15쪽이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그래서 몇 쪽? 17쪽이며. 염소 같은 경우도 전자를 몇 개가 더 얻기가 쉬워? 하나를 얻기가 더 쉬워. 7개를 버리느니. 그러면 Cl-가 돼야 안정한 거지? 얘도 몇 쪽이 되는 거야? 17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그 족수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랑 어떻다? 같다. 라고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주기율을 가지고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원자 전자 배치를 쭉 다 해봤어. 얘네를 다 해봤으니까 보자.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다?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게 바로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합물 만들 때 화학적 성질도 어떻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같은 주의 원소들의 공통점을 볼 건데 같은 주기는 아까 뭐가 같다 그랬더라?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앞쪽에서 미리 했어. 그래도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게 되는데 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바로 뭐야? 주기 번호인 거야. 아, 주기 번호가 뭐구나? 껍질 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기는 껍질이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그러면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가면 껍질이 어떻게 돼? 늘어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쭉 되다가 되게 특이한 거 보이지? 18쪽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다? 0입니다. 왜냐? 얘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얘네들은 반응 안 합니다.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다른 원소들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반응해요. 근데 아르곤까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금속이라고 그랬죠? 배째고, 알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뭐다? 비금속이다. 그리고 1쪽에 여기 비금속이니까 얘 빼면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쪽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할로젠 원소 요거 배운 거죠? 요렇게 두 가지 구분하십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전자 배치를 잠깐 보게 된다면, 1쪽에 원자보드 3번인 리튬은 어떻게 돼?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하나.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지?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8개, 세 번째 궤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몇 개야? 한 개인데, 이 원자과 전자수랑 최외곽 전자수 구분을 좀 해볼게. 왜냐하면 이 원자과 전자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어디에 참여한다? 화학 결합에 참여.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내용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얘네들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주기성에서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 자, 그런데 최외곽 전자수는 뭐냐? 화학 결합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만 쓰면 돼.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몇 개? 8개라고 쓰는데 단. 헬륨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쓸게. 헬륨만 예외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하지만 원자과 전자수 같은 경우는 18쪽에 다 모두 몇 개야? 0개로 동일합니다. 0개. 개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학 반응에 참여 안 나거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K, L, M, N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이 나오는데 주기 껍질의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여기가 L 껍질, 여기가 M 껍질, 뭐 그다음에 N 껍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채울 수 있는 전자수 순서대로 지금 전자를 채웠는데 이렇게 전자를 채우다 보니까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됐어? 주기적 성질을 띠게 됐어. 이 주기적 성질이 왜 띠게 되는지 서술형 문제로도 가끔씩 나왔었는데, 요 문장은 좀 기억해 둘게. 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뭐가? 원자과 전자수.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게 단어가 뭐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변한다? 주기적으로 변한다. 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뭉쳐서 다 들어가야 돼. 즉, 여기서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건 원소가 주기성이 왜 나타나니? 라고 물어본다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원자과 전자 때문인데 그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주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을 좀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8족 원소들 보이죠? 여기가 헬륨이죠. 원자 번호 2번. 그 다음에 10번이죠. 네온. 원자 번호 18번이죠. 이게 바로 몇 쪽이라고요? 18쪽의 비활성 기체라고요. 그래서 18쪽의 비활성 기체 성분인 여기만 바로 원자과 전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기적인 성질로 어떻게 돼?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성을 갖게 되는 게 누구 탓이다? 원자과 전자수 탓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죠? 요 파트 좀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게 좀 많아서 여기 설명한 것들 다 암기하시고 뒤에 문제 모두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